한국 기독교의 저출산 대응.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3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재훈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저출산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저출산 현상은 그리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합계 출산율은 2.0 미만으로 내려갔다. 두 사람이 만나 두 사람을 낳지 않고 죽으면 인구는 언젠가 줄어든다. 이미 40년 전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산율 저하를 정책의 성공으로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IMF-발 금융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는 끝이 났고 만성적 고용 불안, 전통적 가족관계의 붕괴, 양극화의 심화는 곧장 초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졌다. 2001년 초저출산율의 기준이라고 하는 합계 출산율 1.3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심각한 위기로 보고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했고 지금은 4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합계 출산율 1.0이야 1년 출생아 수도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저출생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같은 종말론적 예언까지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서유럽 국가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저출산 현상이 서유럽 대륙에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도 차이가 있었는데 잘 알려진 대로 프랑스나 스웨덴 등이 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 중 출산율이 높다는 국가들조차 지속해서 합계 출산율 2.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1.8에서 1.9 정도 수준이다. 지난 수십 년을 놓고 볼 때 결국 두 명이 만나 두 명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는 않다. 그렇다면 서유럽 국가의 인구가 감소했는가? 그렇지 않다. 비교적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과 다르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만 놓고 본다면 현재 인구 8천만 명에 못 미치는 6천만 명대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나 난민 등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해 꾸준히 8천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다. 육로로 국경을 넘을 수 없으며 게다가 외국인에게 매우 배타적이다.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에게는 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인은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나라다. 서유럽처럼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규모 유지가 어려워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 인구 규모가 급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저출생을 더 이상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일자리 수석을 신설하고 상황판까지 내걸면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왜? 돈을 쏟아부어 공공기관에서 주차 정리하고 호수공원에서 환경미화하는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 돈을 쓰는 만큼 고용률은 높아진다. 정책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어쨌든 임기 내에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은 낮춘 티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결정 및 과정은 올해 투입한 예산대로 내년에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 임기 5년 이내에 눈에 띄는 결과를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수십 명 규모의 사무국까지 만들었지만 저출산 현상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정책 주제로 만드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보이는 순간 실패한 대통령으로 비난받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대통령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광역특별시장,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등 어떤 정치인이라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을 자신의 과제로 내세우지 않는다.
정치권이 눈치만 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였을까? CBS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교회와 손잡았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출산, 돌봄 국민운동 캠프가 출범했다. 어떤 어르신은 쉬운 일이라면 예수께서 왜 권하시겠는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어려우니 더 권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신다. 출산 양육은 진짜로 어려운 과제다. 제 먹을 것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라는 농경사회 사고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2006년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하면서 정부 주도로 사회 각 단체가 모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었다. 이후 검은색 정장 플러스 넥타이 플러스 중장년 남성과 여성은 출산장려 구호라는 공식이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결의문, 단체 사진 촬영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도 함께 나타났다. 10여 년 전에 전국 곳곳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있었다. 5년여 전 정부 부처에서는 가임기 여성지도도 만들었다. 청년들, 특히 출산 주체로서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정부야, 내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하나. 고양이랑 살지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왜 개도 아니고 고양이인가? 굳이 돌봐야 한다면 그나마 손이 덜 가는 고양이를 돌보겠다는 비아냥이다. 농경사회에서 여성의 돌봄, 가사노동은 농가 경제 유지의 필수적 요소였다. 밖에 나가 돈 버는 아빠, 집에서 가사, 돌봄을 하는 엄마와 자녀 둘 정도가 산업사회의 근본적 토대였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서는 아빠 혼자 벌어서는 만족할 만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현재 진행형인 저출산 저출생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혼자 힘만으로는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를 꿈꾸기 어려울 정도로 자산 격차,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심해졌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일자리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어찌어찌해서 일자리 잡고 내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생긴다면 아이를 낳을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독박육아의 경력 단절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여성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 낳아도 한 자녀에 그치는 부부들이 증가하는 이유다. 또 다른 장벽은 양육 비용이다. 우리 사회에는 스카이 대학에서 인서울 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의 서열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 유치원으로 포장된 영어학원에 보내고 3에서 4살 때부터 한 달에 100만 원대의 영어학원비 부담을 선택한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다. 자신들이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더라도 선택하는 부담이다. 일자리와 주거 마련에서 좌절하는 청년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환경, 여성이 경험하는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스카이 대학, 인서울 대학 학벌을 내 자식에게는 물려줘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산장려 캠페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노동환경, 성차별적 사회, 학벌 중심 교육체계에 기초한 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캠페인을 해도 이 땅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출산 주체로서 여성은 출산하면 할수록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한다. 1인 가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도 이제 힘들다. 그래서 점점 많은 청년 남성이 관계와 아이를 포기한다. 율법에만 얽매여 구체제를 수호하던 기득권 집단의 예수는 혁명가처럼 나타났다. 사랑이라는 무기로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오늘날 서유럽 기독교 문화의 토대가 되는 신체제를 이 땅에 남겼다.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며 학벌 사회가 사라진 신체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그리고 출산장려 캠페인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